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개년 판례 정리할 거고 시간도 짧고 그리고 이제 판례는 저희가 3개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한 판례들을 다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이 제가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면 좋은데 그게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요게 이제 제 그 카톡 아이디인데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남겨놓으시면은 간단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보내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보면은 뭐 판례 보면은 기억이 나면 참 좋은데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판결문에서 이제 문제화될 수 있는 주요한 내용들을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잘 모를 수가 있다. 시간이 없다 우리가. 자, 저 넘어가시죠. 본문을 보시고 상법 총칙 및 상행에 보시면은 자, 아주 앞부분인데 자, 여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로마자 1번에 보시면 상법의 개념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냐? 네,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실질적 의미의 상법을 말해요. 첫 번째 줄에 있죠. 실질적 의미. 얘의 특징은 뭐냐면 그 형식이랑 명칭이랑 관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법이라고 부르는 통일적인 법 체계를 말합니다. 이 실질적 상법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존재하냐 이걸 우리가 법원이라고 불렀고요. 상법 1조에 있는 거 적용 순서. 법원은 재정법, 자치법, 관습법으로 구분하는데 이 관습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판례가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요건 하나 꼭 기억을 해두시죠. 굳이 판례를 보지 않아도 두 번째 줄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약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는 거 있죠? 약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는 거. 그거 있잖아. 보통거래 약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관은 법원이 아니에요. 그럼 약관에 따라서 왜 보험금을 주느냐? 자, 두 줄 밑으로 내려가시면 의사설의 입장이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합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합의한 내용과 약관으로 인쇄된 내용이 달라. 그럼 뭐가 우선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합의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합의한 내용이. 그리고 밑에 있는 15년 6월 판결 있죠? 여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상관습법이 여기 인정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거 어려워. 이거 왜냐하면 완전 암기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관습법이 이거 인정되는지. 논리적으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판례를 외워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원문 한번 보자.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딱 첫 줄 읽었는데 이미 문제에 봉착했어. 몰라. 보험자 대위가 뭔지.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을 대입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저 차를 들이받은 애가 있어. 근데 내 차, 자차 보험으로 내가 처리를 했어. 근데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잖아요. 근데 보험금 받았지? 그럼 내 청구권을 보험회사가 행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걸 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해하셨죠? 자,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두 줄 밑으로 내려가시면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서 또 막힌다. 이 재보험이 뭐지? 자, 삼성화재 있잖아요. 얘네들도 또 보험에 들어요. 그걸 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원보험자가 삼성화재고 재보험자는 이제 재보험회사가 영국에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딱 하나 있습니다. 코리안리라고 신해직장입니다. 신해직장. 아주 좋은 회사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나도 보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삼성화재도. 근데 그 경우에도 뭐라는 겁니까? 보험자 대위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 대위권을 재보험자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재보험 관계에서 재보험자가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영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게 보험금을 받았어. 그럼 원보험자, 삼성화재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재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어디로 넘어가? 영국에 있는 그 회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원보험자가 재보험자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기 명의로 권리를 행사해서 그로써 회수하는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교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습이다. 자, 제가 방금 읽은 부분 있죠?
근데 이게 넘어가는 건 맞는데 영국에 있는 그 회사가 직접 행사를 안 하고 삼성화재가 그 영국 회사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내가 받은 돈 있죠, 영국 회사로부터 그 비율에 따라서 다시 돌려주는 게 방식이라는 거예요. 법에 없어 이런 거는. 응? 법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상관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관습이 있냐?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건 09년 판례인데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자, 이 줄쳐진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비상인감사는, 자, 일단 끊어볼게요. 자, 우리 법에 상인감사랑 비상인감사를 나누는 규정이 있냐?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감사지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자, 비상인감사는 감사로서의 선관주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 이 상관습이라고 주장을 한 거야, 당사자가. 나는 맨날 나가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선관주의 같은 거 안 부담하는데, 그랬더니 그 상관습이 없다고 한 거예요, 법원이. 그 상관습을 부정한 사례거든. 요거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기타 밑에 여기 표로 된 부분 있죠, 짜잘짜잘한 애들인데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관습법 부정한 사건 중에 71년 12월 사건 있잖아요. 뭐 예금 통장 없이 예금 지급 청구서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상관습법은 없다. 요게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모의 시험에도 잘 나오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상인의 개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변호사는 상인이 안 됩니다. 상인이 될 수가 없어. 변호사법의 그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따르면 비영리가 본질입니다. 돈을 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령상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게 기본적 상인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5조에 따른 설비상인이나 아니면 뭡니까? 민사회사가 돼야 되거든, 이 항에 따른.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뭐 많잖아요. 뭐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까지.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들은 전부 다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밑에 보시면 이게 최근 거네요. 22년 8월 판결인데 세무사의 상인성이 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안상인, 얘네도 상인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다음 판례 보시면 94년 판례인데, 자, 이걸 잘 봐보세요. 줄쳐진 부분.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 소종의 행위를 해야 되고, 그 기본적 상행위가 몇 조에 있습니까? 46조에. 몇 개? 22개. 땡땡적 열거, 한정적 열거.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영업으로 해야 된다는 건 영업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줄 오른쪽에 가시면 영업성은 영리성, 계속성, 여기 있잖아.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표현돼야 되잖아. 그 우리가 땡땡 의사라고 하죠. 영업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미하는데, 자, 대한광업진흥공사, 얘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대표적인 애인데, 이런 공사는 기본적으로 설립 근거법이 있잖아.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있거든요. 목적에 보면 비영리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리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오른쪽에 광산업자에게 융자하여주고 소정의 금리에 따른 이자 및 연체이자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두 줄 밑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얘한테 상행위가 안 돼. 자, 이해됐죠? 응? 자, 그런데 요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광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채취하는 분들이잖아. 그렇죠? 광물을 채취하는 분들이고, 광물을 채취하는 거는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 46조의 기본적 상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영업을 위해서 돈을 빌려. 그러면 얘한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적 상행에 해당하죠. 그치? 영업을 위해서 빌리는 거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 광산업,
광업진흥공사한테는 상행위가 안 되는데 얘한테는 상행위가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 상행위가 되니까 이 채권의 CEO는 상사 CEO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의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어. 누구에게 상행위가 되느냐고 물어보는 질문도 있고, 그래서 이게 CEO가 몇 년이냐고 물어보는 질문도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광업진흥공사한테는 상행위가 안 돼. 근데 광산업자가 빌려간다며 얘는 4조의 상행이라고, 4조의 상행. 그러니까 이거 5년짜리 채권이에요. 이해되셨죠?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잘 나와요. 그 얘기를 밑에 설명에 적어놨어요. 세 번째 줄인데,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행위를 상행위가 아니라고 봐도 자금을 대여받는 광산업자에게는 상행위가 되는 상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일방적 상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판례는 많이 보셨을 텐데 93년 6월 판결입니다.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자 일단 끊어볼게요. 자, 재배 동그라미 치시고, 광물을 제외하고 이런 원시 채취는 팔아도 46조 1호에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야. 자, 이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럼 끊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는 무슨 상행위야? 얘가 46조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광물 빼고 농업, 임업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기본적 상행위에. 그러니까 얘는 4조의 상행위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걸 갖다 팔아, 영업으로. 그러면 5조의 상행이 될 가능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의 상행위는 정확히 표현하면 뭐겠어요? 준상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준상행위. 의제상행위 하는 행위를 준상행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걸 판단한 판결이에요. 의제상행위에 해당하냐. 그 줄 끝에 보면 본인 과수원에서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의 대도시의 사과 판매상에게 위탁 판매하는 것. 요거를 상행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거는 요 대도시의 사과 판매상한테 파는 거는 원시재배업자한테는 상행위가 안 돼. 근데 이 양반 도매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상행위가 돼. 그럼 이건 일방적 상행위야. 그러면 상법이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쌍방적 상행위가 아니니까 이거 있잖아, 이거. 69조에 해당하는 상사 매매는 적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적용이 없겠지. 너무 오래간만에 보죠, 상법을. 천천히 할게요. 자, 3시간 안에 다 못 끝내면 어떡하냐고? 보강하면 되지. 안 됩니다. 3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자주 나와. 이 문제를 가지고. 사과에 하자가 있었어. 응? 그럼 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때 69조가 적용되냐는 거야. 안 되겠지. 그러면 민법이 적용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여기는. 여기 두 번째 문단 내려가면 사례는 5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제상행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맞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더불어 상사매매는 상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쌍방적 상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인 간의 거래라는 거는. 그 사과를 구매한 자가 상인이라고 해도 상사매매 규정에 적용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자, 검사, 통지 의무 이게 없는 거죠. 매수인에게. 자, 그리고 13년 9월 판결을 볼까요? 자,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 갑이 을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인터넷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한 후 대금을 을 명의의 예금 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주문한 제품 대부분을 배송받지 못한 사안에서 이제 죽여버리고 싶겠네요. 자,
을에게 상법 24조에 따른 명예대저의 책임이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잠깐 지울게요. 을은 상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을은 상인이 아니니까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 거야. 대여자. 그러니까 을 명의의 사업자 등록도 있고 예금 계좌도 있다며. 그런데 얘가 이제 계좌 주인이고 그리고 사업자 명의도 이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그 4조에서 말하는 자기 명의는 아니라는 거야. 응? 이런 게 4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명의의 뜻은 요 4조에서 말하는 자기 명의의 뜻은 법률 행위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말해.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사장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와이프 명의로 홈페이지 만들고 옷을 판다고 해서 와이프가 상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여자로서 책임을 지지. 누가? 와이프가. 상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 나. 그러니까 와이프는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실질적 귀속 주체가 아니니까 상인은 아니지만 대여자로서 연대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 이해되셨죠? 집사람이 자꾸 요즘 뭘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나도 뭘 해볼까?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 보겠습니다. 이것도 12년 4월 판결, 오래됐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줄쳐진 부분 볼게요. 준비 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자, 객관적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원칙이에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의 준비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행위를 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때 영업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렇죠? 자, 영업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영업 의사가 있었냐? 요거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야. 그거는 주관적인 의도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줄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였고, 개업 준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 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자, 이 말의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모르겠어. 이게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인지.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거예요. 자금 차입, 돈 빌리는 거 있죠. 요거는 객관적인 성질만을 놓고 봤을 때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즉 보조적 상행이냐,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 새끼가 얘기를 해. 나 가게 좀 확장하려고, 가게를 얻으려고, 영업하는 데 필요해서, 식자재를 사야 돼서 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알아.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관적 인식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예외야, 예외. 아까 원칙은 뭐라 그랬죠? 객관적인 성질로 판단하는 게 원칙. 근데 그걸로 모르겠어도 만약에 내가 얘한테 설명을 듣고 알아. 주관적 인식 가능성이 있어. 그럼 뭐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영업 의사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 영업 의사가 인정이 돼야 걔한테 상행위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요 영업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요 46조에서 나오는. 영업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야 된다. 영업성을 판단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영리성, 그리고 계속성, 그리고 이제 영업 의사인데, 이 영업 의사라는 거는 얘랑 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이 영업 의사를 판단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애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인정한 거예요, 판례가. 원래 요것만 있었어. 근데 요거를 이제 추가한 거죠. 주관적 인식 가능성. 예외적인 겁니다. 응? 자, 그러니까 돈 빌리는 얘기가 나오면 주관적 인식 가능성을 고민해 봐야 돼요. 돈을 빌렸대. 그러면 얘가 설명했는지를 봐야 되고 상대방이 이걸 알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돈 빌린 애 있죠? 차주한테 상행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한번 생각해 봐. 상인이 됐어. 내가 이미 상인이야. 상인이야 나. 장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를 해. 그럼 뭐로 추정돼요? 상행위로 추정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문제가 안 돼.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시기는 언제냐? 내가 상인이 되기 전에. 그럼 상인이 아직 아니잖아. 내 행위가 상행위로 추정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개업 준비 행위를 할 때 최초의 영업 의사가 드러날 때, 응? 최초의 영업 의사가 드러날 때. 자, 그 다음에 좀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여기 점 4개 찍힌 거 있죠? 공법인, 그 다음 페이지인데 공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도 이와 같다. 회사는 설립 등기하면 상인 자격을 취득해요. 영리법인은. 근데 이런 비영리법인은 항상 영리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 언제 상법을 적용받냐면 얘도 영업의사가 처음 드러난 때야. 영업의사가 드러났는지 여부는 뭘로 판단해요? 1.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 2. 객관적인 성질이 없어도 주관적 인식 가능성 여부에 따라. 자, 그 다음에 15년 판결 보겠습니다. 15년 4월 판결.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는 대보건설이, 자, 일단 끊어볼게요. 자, 왜 이거 상인으로 의제되냐? 의제된 데잖아. 건설업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제 상인인 건데, 당연히 상인이죠, 얘도. 의제 상인인 건데, 이 대보건설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 의무 주체로서 상행위를 한 것인데, 소외인, 개인이 피고인들에게서 돈을 차용한 이상 소외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위차용금 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는 없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공사 도급 계약을 한 것인데요. 이제 재건축 사업 때문에 생기는 권리 의무로서 상행위를 한 것인데 대보건설이 아니라 소외인 개인이 피고들에게서 돈을 차용했다. 자, 요거는 시험에 이것도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오는데 구조는 다 똑같아요. 이게 뭐 이런 거야 다. 회사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나 어떤 경영자가 있어요. 경영자가 있을 때 뭐 특히 대표면 원래 얘가 대표로서 행위를 할 때는 현명해야 되잖아. 현명. 주식회사 윌비스 법인명 쓰고 대표이사 기관명 쓰고 이종모 이름 쓰고 기명하고 날인 해야 윌비스의 행위가 되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현명을 하지 않고 이 대표가 개인 명의로 돈을 빌려와. 그 소외인들이 그 대표자야. 대보건설의 대표자라고. 이분들이 개인 명의로 돈을 빌려와. 개인 명의로 돈을 빌려왔는데 이거를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진짜로 회사의 영업 자금으로 썼어.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게 이 대표에게 상행위가 되냐는 질문이거든. 이 질문은 안 돼. 안 돼. 자, 그 이유를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뭐 영업 자금으로 쓴 거니까 영업 의사가 있는 것은 맞지. 영업 의사가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말하는 영업 의사는 자기를 위한 영업 의사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누구를 위한 영업 의사다? 타인, 그 법인을 위한 영업 의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대표에게 상행위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더불어 법인에게 상행위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왜요? 법인의 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사 채권 채무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애매한데 표정이 딱 그런 느낌이야. 딱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 안다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또 어떤 느낌도 있냐면 쳐다보지 마 이런 느낌도 있네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응? 그러니까 지문에는 보통 이렇게 나와. 영업의사는 행위자 자신을 위한 영업의사여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예 저렇게 사례로 물어봐. 어디 대표의 누가 자기 명의로 돈을 빌려왔는데 그 대표한테 상행위가 되냐고 이거. 아니면 CEO를 물어보던가. 하여튼 5년이 아니야 이거는. 이해되셨죠? 이런 경우가 많냐고? 많지. 법인이 대출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대표자가 어떤 돈을 갖고 오지. 갖고 와서 이제 가수금이죠. 돈을 넣는 거야. 다시 법인에.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건데 상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밑에 12년 7월 판결도 이게 제일 유명한 판결이에요. 이게 이 사례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갑이 을등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사업하자. 병에게서 사업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을이 병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추가로 자금을 차용하여 그 합계 금액을 차용금으로 하는 금전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뭐 길지만 결론은 뭡니까? 병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죠? 자, 그 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회사를 설립해서 대표로 취임을 했는데 갑을 자기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을 사업하는 인도블록 사업을 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자를 상인으로 보냐는 거야. 아니잖아. 법인이 상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은 뭐냐면 이 돈을 법인 명의로 빌린 게 아니야. 설립 중 회사의 명의도 빌린 게 아니야. 그냥 얘들 명의로 빌린 거야. 그걸 이 법인을 위해 썼다고. 진짜 사업자금으로 썼거든요. 그게 누구야? 갑이나 을에게 상행위가 되냐? 아니라. 기관은 상행위로 인정이 안 돼요. 기관은 대표자나 뭐 근로자나 뭐 근로자는 기관은 아니지만 아무튼 안 돼. 자, 그다음 지배인 보겠습니다. 자, 이 12년 판결 볼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12년 9월 판결인데요. 갑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인. 자, 일단 여기서 하나 그냥 체크합시다. 등기 동그라미 치시고 지배인 선임 해임은 등기사항이에요, 여러분. 상업 사용인 중에 얘만 등기사항이야. 얘만. 자,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지급보증의 성질에 있는 갑은행 명의의 대출 채권 양수도 약정서와 사용 인간계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얘가 그래서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됐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지급보증 등의 의사결정 권한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서 작성 행위는 제한된 지배인의 대리권한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얘가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한된 지배인의 대리권을 넘는 경우야.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배인의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재판상 재판외의 영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인데 이걸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 응?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이걸 주장할 때는 상대방이 어때? 선의인 경우에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라는 얘기예요. 밑에 있잖아. 지배권의 제한은 내부적 사항으로 이유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를 모르실 수 있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제가 그냥 혹시나 적어놨어요. 자, 또한 이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이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37조 1항이 그 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 사항인데 등기 사항이라면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 이거를 만약에 등기 사항인데 등기를 안 했다. 그럼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등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배권을 제한했어. 뭐 1억 넘는 거래는 결제를 받아라. 이렇게. 근데 이걸 등기할 수 있느냐? 못해. 자, 왜냐하면 이 37조 1항의 전제는 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배권 제한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딱 이 주문, 아까 11조 3항에 따라 적용이 되는 거지. 37조 1항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냐? 나왔죠. 우리 기출로 나온 거야, 이거는. 지배권 제한을 등기하면 지배권 제한을 넘어도 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어. 없다. 자, 그 다음에 10년 4월 판결 볼까요? 2010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은 자,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거법상 되어 있어. 법률상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부담 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걸 못한다고 하는 거를 강행법규래. 강행법규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이 조합의 권리 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이 법이. 응? 그러니까 얘는 돈을 못 빌려. 정해진 사람 말고는. 자,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상법상 지배인으로서는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에 일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 상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걸 대리에 비춰보면 본인이 할 수 없는 행위인데 대리인한테 권한을 위임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그냥 무효라는 거예요. 그냥 무효. 아니 수협이 그럴 권한이 있어야 지배권이라도 주지. 근데 원래 그런 권한이 없다고.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배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뭐 보호를 받거나 뭐 거래 안전을 뭐 지키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해했죠? 지배권의 한계죠, 한계. 영업주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위임을 받지. 응? 자, 그 다음에 2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보겠습니다. 자, 얘가 완전 단골 손님이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분인데 건설회사 현장소장. 자, 이분이 부포상의 대표적인 예야. 자, 현장소장은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 이 업무에 대해서만 포괄적 권한이 있는 분인 거죠. 자, 그런데 자, 소종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부분적 포괄 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밑에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 보증 또는 채무 인수와 같은 행위를 이분이 할 수 있다고 없다고? 못하죠. 못해. 응? 현장 관리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밑에 줄 끝에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권대리야. 무권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죠. 무효가 원칙이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점 4개 찍힌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07년 8월 판결 바로 위에 보시면 이거는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에게는 표현 지배인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응? 유추 적용한다는 판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돈을 빌렸잖아. 건설 현장 소장이. 근데 얘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럼 상대방 보호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표현 대리인으로 하는 거죠. 표현 대리인. 표현 지배인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표현 대리인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표현 대리인. 자, 적지 마. 바로 밑에 있어. 자, 07년 8월 판결. 자, 두 번째 줄에 지배인은 있는데 얘는 그런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외관법리에 대한 얘기가 없어. 부포상에는. 자, 그 얘기는 뭐냐. 바로 밑에. 왜 이런 게 없냐면 판례가 설명해 줍니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 그 좀 두 줄 밑으로.
민법 1, 2, 5조의 표현 대리나 사용자 배상 책임 등이 있는데 굳이 14조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포상이 지가 받은 권한이 아닌데 뭔가를 행사를 했어. 상대방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법 1, 2, 5조 또는 7, 5, 6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밑에 있어, 밑에. 자, 적지 마. 자, 12년 12월 판결 보시면 부포상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줄, 표현 대리 법리에 의해서 바로 밑에 줄,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 선의가 아닌 거죠. 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선의 무중과실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면 08년 7월 판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줄 안침부터 읽어볼게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 범위 내, 권한 내야. 얘가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아니야. 만든 거죠. 유효한데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영업주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그 대리인 부포상 그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남용이죠. 남용. 이건 남용이란 말이야. 그 남용의 특징은 뭐냐?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인데 의도만 거지 같은 거야. 영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권한을 남용한 경우, 자, 세 번째 줄.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일단 영업주의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왜? 권한 내의 행위니까.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영업주 네가 책임지는 게 맞는데 바로 밑에 민법 107 1항 단서의 유추 해석상 비진이 표시상 비진이 표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죠. 그러니까 상법 전체를 통틀어서 이 남용만 선의 무과실인 거예요. 여기서는 경과실의 선의인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남용에만 나와. 나머지는 다 선의 무중과실입니다.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남용만 이거구나. 맞아요. 남용이라고 해봐야 뭐 몇 번 나와. 지배권 남용, 대표권 남용, 뭐 이런 거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선의 무중과실이다. 예전에 전단적 대표 행위 중에 이사의 결의를 흠결한 게 비진 표시설에 의했던 게 있는데 지금 판례가 바뀌었잖아요. 자, 상호로 넘어갑시다. 상호.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 표현을 잘 보세요. 자, 16년 1월이죠. 1월 판결을 볼 건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자, 오인이 중요한 단어죠, 여기서는. 지금 상호 전용권 얘기를 하고 있고 상호 전용권은 오인 가능한 상호예요. 오인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유사상호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유사상호. 자, 오인 가능한 상호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줄 끝에 양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소유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타인의 상호가 현저히 널리 알려져 있어.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현저히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일반인이야, 일반인.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왜 수원에 가면 그 만두집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보영만두라고. 근데 그 바로 맞은편에 보용만두라고 있습니다. 그 두 집이 되게 싸우는데 저는 보영만두에 갑니다. 거기가 원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뭐 누군 또 아니래. 수요자층 똑같지. 영업 형태 만두랑 쫄면 팔거든요. 뭐 똑같지. 보영만두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원에 놀러 가실 일이 있으면. 그리고 쫄면은 꼭 제일 매운맛으로 달라고 하세요.
혀가 잘라져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인 가능한 상호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정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부정한 목적. 요 의미가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자, 그 밑에 타인 영업으로 오인하여 부당한 이익 그리고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부당한 이익,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부정 목적이 있는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등등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여기서는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있는 표현 자체를 그냥 지문에 붙여놓는 거야. 이게 맞냐고 물어보거든. 근데 되게 그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를 좀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얘는 좀 어렵거든요. 자, 바로 밑에 보시면 이 사건이 뭐냐면 이게 가족들끼리 싸운 건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기업을 물려주면서 이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성 홀딩스가 있었고 대성 지주가 있었거든. 홀딩스나 지주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부정 목적,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손해의 염려, 이게 세 가지 요건이거든요. 23조 행사하는. 이게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폐지 청구, 손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오인 가능한 상호를 부정 목적으로 사용해서 손해의 염려가 있으면 상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또는은 영어의 오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쭤볼게요. 자, 이 세 가지가 원래 입증돼야 되는데 등기한 상호는 입증 책임이 전환되거나 완화되죠. 어떤 측면에서? 부정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가 있죠. 동일 행정구역, 그렇죠? 행정구역이 같으면. 그 다음에 뭘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까? 손해의 염려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95년 판결인데, 이것도 이제 전통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판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부정한 목적이란 아까 방금 봤던 그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세 번째 줄 보시면 Y회사가 84년 법인 설립 이래 경남 지역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동성, 주식회사 동성이죠. 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였다면 Y회사는 피혁 제품의 제조 판매를, 가죽 제품 만드는 거예요. 제조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동성을 84년에 흡수합병하고 90년경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 X회사에 대해서 부정한 목적이 없다. 그 시기로 봤을 때 그 명칭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도 바로 밑에 93년 7월 판결인데, 요 고려당 아세요 혹시? 자, 여러분. 자, 서울에 있거든요 이거. 신용의 양과 빵 얘기하는 겁니다. 양과 서울 고려당 마산 분점이라고 한 거예요. 마산에서 개업을 하신 건데, 밑에 보시면 마산에 고려당이라는 빵집이 또 있었어. 근데 1945년부터 있었던 서울의 고려당의 마산 분점이 이 마산에 있는 고려당의 상호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동일행정구역 동종영업이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됩니다. 동일행정구역 동종영업이면 부정 목적이 추정된다. 인접행정구역이 없어요. 여기는. 인접은 언제 나와요? 경업금지할 때 나옵니다. 경업금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짝대기에 보시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야. 않아도.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응? 손해 염려를 입증하거나 등기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추정된다는 얘기가 없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한 사람은. 자, 밑에
이 판결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1년 12월 판결. 11년 12월. 상업등기법 30조를 개정하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곳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먼저 등기된 상호가 가지는 등기 배척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 표현을 봐주세요. 동일한 상호로 한정한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22조입니다. 22조. 방금 전까지 봤던 건 23조. 23조는 오인 가능한 상호니까 꼭 똑같지 않아도 돼. 근데 지금 얘기하는 22조는 동일한 상호로 한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같아야 돼. 완전히 똑같아야 돼. 완전히 22조가 적용되려면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 이 상법은 22조인데 상업등기법으로는 30조입니다. 상업등기법 30조에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선등기자인, 얘가 이제 배척력을 갖는 거죠. 선등기자, 먼저 등기한 사람.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가 후등기자인 동부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22조에 따라서 상호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체크 하나 합시다. 말소, 등기 말소 체크하세요. 22조에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거든. 근데 청구할 수 있어요. 해석상. 그게 가능한데, 자,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떼봐봐. 그 동부주택건설과 뭡니까? 동부건설이잖아요. 이게 동일해? 동일하지 않나요? 주택건설이나 건설이나? 안 된다. 자, 맨 끝에 보세요. 동일하지 않음이 외관 호칭에서 명백하다. 글자가 똑같아야 된다니까? 회사라는 것을 빼고. 그럼 이건 어때요? 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 동부주택건설 유한회사. 이건 똑같은 거예요. 회사 종류를 빼면 똑같으니까, 앞부분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죠. 완전 똑같아야 된다, 22조는. 그리고 등기 말소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 판례에 대한 해설의 맨 밑에 화살표 보시면 권리의 효력은 실체적인 효력으로 등기 말소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등기할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 등기했으면 동일행정구역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거든. 할 수 없다. 그렇지? 근데 그걸 해석상 상대방이 만약에 등기를 했으면 선등기자가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규정으로 이해하는 거죠. 판례가. 응? 자, 명의 대여자의 책임 보겠습니다. 12년 6월 판결 볼게요.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자, 두 번째 줄에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죠. 자, 연대 동그라미 치시고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바로 밑에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 오인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서 오인은 선의 무중과 실입니다. 자, 바로 밑에 그 얘기가 있죠.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에 대하여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명의를 차용한 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법정 책임. 법정 책임. 부진정 연대 채무가 법정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명의 대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 부담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행위 등 처분행위에 기한 책임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오인했으면 대여자와 차용자가 당연히 연대 책임을 지는 거지. 니네가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해서 당연히 대여자가 같이 책임을 부담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줄 안 쳐진 부분. 대여자가 24조에 의해 명의대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명의 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일 뿐 차용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얘기는 길지만 결국은 둘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자, 설명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일방적 처분행위라면 그러니까 차용자가 명의 빌린 애가 그래 그 채무 내가 부담할게 라고 승인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여자가 당연히 딸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법정된 요건, 뭐 명의를 차용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중과실이고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면 걔네들이 원튼 원치 않든 둘이 책임을 부담하는 거지. 차용자가 인정해서 부담하는 책임 전체를 대여자가 같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 밑에 13년 9월 판결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건데요.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해주고 뭐 이런 분들은 명의 대여자 책임을 부담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대여자가 상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인으로 인정되려면 실질적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여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은 명의대여자의 책임 발생 요건 있죠? 여기 꼭 줄쳐놓으세요. 공법인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공법인 동그라미 치시고 그 사례로 바로 밑에 보시면 인천 직할시 과거 지금 광역시지만 직할시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다는 거 이 케이스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87년 3월 판결 보실까요? 줄쳐진 부분만 보시죠. 자,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법률을 적용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앞부분은 이해가 되죠. 대여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된다. 오케이. 근데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다? 아니, 명의를 빌려서 보통 영업하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까, 여러분? 농협입니다. 농협. 농협도 상인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 비영리니까. 응? 요거 뒷부분을 조심하세요.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차용자가 상행위를 안 해도 24조가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뭐 수협이든 축협이든 농협이든 본질적으로 비영리이긴 하지만 영리 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법이 적용도 안 돼. 되잖아. 그러니까 24조가 적용되는 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교수님들이 이걸 되게 이상한 현상으로 지문으로 낸다는 거예요. 차용자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어도 24조가 적용된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상행위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없는지는 맞는지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이 표현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적용된다고. 농협을 생각하시라고. 농협.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요. 요거 제가 판결문은 넣어놓진 않았지만 지문으로만 바꿔놓은 거. 위법한 명의대여, 명의대여 책임 인정. 위법한 명의대여. 근데 외관법리는 다 그래요. 뭐 이 대여해주거나 외관을 형성한 행위가 적법한 것이냐 위법한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이냐면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요거는 뭐에 관련된 판례냐면 농약 취급 면허 대여. 등록인가요? 등록 면허 대여. 하여튼 뭐 농약 취급과 관련된 거를 대여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바로 밑에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오죠. 건설업의 하도급에 관하여 책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빌려줬고 도급을 받은 애가 또 하도급을 줬어. 내가 하도급을 받은 애가 내 명의를 썼단 말이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왜냐하면 이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것도 꼭 기억하세요.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 행위에 대하여는 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빌린 사람은 있는데 그 빌린 사람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람이 내 명의를 썼다고 거기까지는 책임을 안 집니다. 하도급 책임 인정, 피용자 책임 부정. 자, 08년 요 판례가 하도급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 판례의 바로 밑에 부작위만으로는 묵시적 허락이 될 수 없고 이에 부가적 사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완전 별표입니다. 완전 별표. 우리가 많은 외관법리를 공부하는데 보통은 귀책사유, 그렇죠? 대여자의 명의를 만들게 책임을 지는 자의 귀책사유를 보면 묵시적 승인이 있어요. 묵시적 승인. 묵시적 승인은 알면서 방치한 걸 의미해. 부작위죠. 부작위. 그런데 이 명의 대여자 책임에서만 알면서 방치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정도 있어야 해 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여기서만 그래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이런 게. 자, 그 부가적 사정이 바로 뭐냐? 밑에 보시면은 자기 사무실 사용 허락, 뭐 수입의 공유, 뭐 이런 겁니다. 보면 같은 사무실, 샵인샵 있잖아요. 같은 사무실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수수료를 떼든가 수익을 공유하던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밑에 네모에 있는 애들은 판결문 전체를 보기보다는 요 그대로 그냥 지문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기억하세요. 갑이 을에게 정미소를 임대하였는데 을이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정미소를 경영할 경우 을이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안 갑이 백미를 보관하고 보관 전표를 발행한 경우 갑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요 부분 있죠? 갑이 백미를 보관하고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요 지문 그대로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을에게 갑의 사무실 내에서 같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면 바로 밑에 알면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료가 없는 한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의라고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는 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본문 말고 네모로 보시죠. 네모. 판례는 타인 상호의 지점, 지사, 영업소, 출장소 등의 명칭을 붙인 경우에 명의대여로 본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산 지점, 부산 지사, 그러니까 뭐 주식회사 한림법학원의 부산 지사, 부산 지점, 이것도 다 명의대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한림법학원 지사라는 애들이 돈을 막 빌려. 그 한림법학원 서울에 있는 본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점, 지사 이걸 부기한 경우도 명의대여로 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이걸 꼭 짚어줘야 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림법학원 부산 지점이라는 게 나왔어. 사례형 문제. 그러면 풀다가 한림법학원이란 이름 쓰니까 명의대여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지점이라고 쓴 것도 명의대여로 본다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그래서 외관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검토하고 넘어가야지. 당근이지 이거 뭐 당연히 명의대여 아니야? 한림법학원 이름 있는데. 그러면 이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으니까 점수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씨발 다 썼는데 점수가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에는 안 된다. 대리점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출장소, 영업소, 지점, 지사. 자, 그리고 82년 판결로 내려가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자, 밑에 세 번째 줄. 영업주의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름을 빌리긴 빌렸는데 쓰진 않았어. 근데 어떻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해? 당연히 안 한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요거요. 영업 외관이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명의대여자 책임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차용자와 거래하는데 나는 대여자랑 거래를 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대여자와 차용자의 영업이 유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판례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영업 외관의 동일성 보시면 대여자가 호텔업을 하고 차용자가 나이트클럽을 한다고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게 왜 동일하다거나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나 제 과거 기억에 비추어 보면 보통 이제 되게 유명한 나이트클럽들은 호텔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91년 11월 판결 보겠습니다. 명의대여 외관의 신뢰 볼게요. 자, 신뢰는 두 번째 줄.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중과실이 있는 때에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의이거나 중과실이면 대여자가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고, 그 바로 밑에 입증 책임은 당연히 대여자죠. 책임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 책임. 01년 4월 판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효과는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부진정 연대채무. 많이 나오는 지문은 효과의 두 번째 짝대기. 1인에 불과한 명의 차용자가 한 채무 승인,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인 대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지문은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원칙적으로 대여한 명의와 관련되는 영업으로 한정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아까 그 얘기랑 달라. 호텔이랑 나이트클럽은 대여자가 하는 영업과 차용자가 하는 영업이 유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내가 땡땡 정미소라는 이름의 명의를 빌려왔으면 그 정미소 영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정미소와 관련이 없는 영업은 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거기 83년, 이것도 잘 나오는 판례인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임차인이 정미소 부진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했다. 부동산 임대업이잖아. 정미소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 이게. 그 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응?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사례형에서 쓴다. 그럼 이건 어디서 검토해야 될까, 여러분? 요건에 어디서 검토할 거야? 여러분, 외관의 존재, 부여, 신뢰 중에 어디서 검토할 거냐고. 할 데가 없어요. 이건 어디 들어가는 거냐? 책임의 범위야. 책임의 범위.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대여자에게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응? 거기서 검토해야 되는 얘기다. 목차야 뭐 잡기 마련인데. 자, 그 다음 판결. 얘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98년 3월 판결입니다. 98년이면은, 자, 날짜를 보니까,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98년이면 제가 이제 4학년 때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방황하던 시기입니다. 가장 방황. 저 군대도 안 갔지. 9학번인데, 이제 92, 93이랑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4학년이 됐는데, 취업 준비도 안 했지. 그리고 뭐 이제 뭐 동기나 뭐 선후배들은 다 신림동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들어갈 엄두도 안 나지. 안 맞아. 한 반 달 정도 들어가 있어 봤는데 15일?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PC방이나 쳐있고 그래갖고 고민을 하다가 딱 그때 결심을 하는 거죠. 대학원에 가봐야겠다.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으니까 학부 때 대학원에 가고 싶다. 언제 좀 그래서 공부를 진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제 학부 때는 진짜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너무 안 했습니다. 너무. 그래서 무슨 뭐 있잖아요. 단과대 행사 같은 거 하면 뭐 법대 행사 같은 거 하는데 그냥 술 처먹으러 간 거죠. 술 처먹으러 갔는데 스피드 퀴즈 같은 거를 할 사람 나오라는 거야. 막생의 애들이. 그래갖고 아씨 귀찮은데 근데 선생님 나와서 해주시죠.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영화 제목 같은 건 줄 알았지. 근데 씨부러 과목이 헌법이야. 스피드 퀴즈가. 근데 무슨 뭐 법실증주의, 칼슘이트, 루돌프 수멘트 이런 거 나오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내가 되게 병신 같은 거야. 4학년이 거기 1, 2, 3학년을 다 앉아있는데 몰라. 통합주의 헌법관을 몰라. 뭐 설명을 못하니까 하다 그냥 들어왔거든요. 되게 심란했어. 봄이었는데 대학원에 가야겠다. 창피하네요. 자, 98년에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조의 이 명의대여자 책임은 세 번째 줄인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불법 행위에 적용이 없습니다. 불법 행위 잘 나와. 뭐 오인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손해를 가한 거니까 거래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바로 밑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에 공부할 영업 양수인의 상호 속용 책임에는 불법 행위 책임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업 관련성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양도인이 부담하는데 아니죠. 양수인이 소용 책임을 부담하는데 대여 관계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빠집니다. 영업과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자,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좀 오래된 판결이지만 이 판례가 잘 나와요. 이 판례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부산지사. 이게 뭐야? 부산지사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무슨 지사 표시하는 것도 뭐에 해당한다고 꼭 짚고 넘어가라고?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자, 세 번째 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동인이 위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대표 자격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줄 밑에 을이 갑의 위 어음 발행 행위의 주체를 위 회사로 오인한 데 중과실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본조에 의한 책임을 져야 된다. 24조입니다.
이게 부산지사에서 뭐 했냐면 어음 발행했거든요. 뭐 때문에? 사무용품 산다고. 못 갚았어. 이걸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본사가. 책임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시면 22년 4월 최신 판결인데 한번 볼까요?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줄에 상호 자체가 아닌 오코 또는 영업 표지인 때, 영업 양수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상호 적용 책임에 대한 건데, 상호 자체가 아닌 오코나 영업 표지인 때, 중요한 단어는 오코입니다. 오코. 오코는 가게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가게 이름. 야, 영업 양수에 있어서 지는 책임이 상호 적용 책임이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꼭 상호를 적용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례형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야. X라는 이름을 가진 법인이 있는데 갑이라는 시설을 누군가한테 양도해. 그래서 걔가 갑이라는 시설을 계속 운영해. 그 이름 그대로. 그러면 상호를 적용했네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상호가 아니지만 이러한 뭐 시설 명칭이나 영업 표지나 오코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상호 적용의 한 외관으로 본다 판례가 이걸 언급하고 넘어가야 돼. 당연히 상호 적용이지 상호가 아니잖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줄 밑으로 일반적인 상호 적용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밑에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에 대한 악의냐는 거야. 뭐에 대한 악의? 채무 인수 사실이 없다. 영업을 양수 받았는데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어. 누가? 양수인이. 그럼 채무는 누가 계속 부담해? 양도인이. 그런데 오코나 상호 같은 것을 속용하는 외관이 뭐에 대한 오해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채무까지 인수한 것 같아 보인다는 거야. 채무 인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도 책임을 지는 거죠. 양수인도. 자, 그래서 채무 인수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로 밑에 채권자가 악이다. 악이라는 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채무 인수를 하지 않았다. 양수인이 점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인수하지 않았지만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누구에게 있다고? 양수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력,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2조 1항에 따른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고, 자, 일단 끊어볼게요. 양도할 때 즈음에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는 연대 책임이 발생하는 게 맞는데, 자, 이후 채권자가 채무 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대 책임이 발생했잖아. 그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오케이? 왜 불합리해 보여? 아니야, 안 불합리해. 이미 요건이 충족이 돼서 연대 책임이 구성이 됐잖아. 근데 나중에 얘가 알게 됐으면 그게 또 사라져? 그건 어떻게 입증할 거야? 매번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할 겁니까? 불합리하다. 첫 만남이라 너무 어색한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0분만 쉬었다가 상업 등기부터 보겠습니다.